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행복한지 모르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그렇게 달려왔는데 막상 나이 들고 나니 무언가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 말이죠. 얼마 전 한 구독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제야 좀 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남은 건 쇠약해진 몸과 우울한 마음뿐이에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슬픈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십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연구하고 깨달은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바깥의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것에 집중해야 한다. 과연 그가 말하는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박준호 씨의 사연입니다. 박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 30년을 근무하셨고 퇴직금으로 작은 자영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훌륭하게 키우셨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편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야근과 회식으로 몸을 혹사했던 결과 당뇨와 고혈압이 생겼고 무릎 관절도 좋지 않았습니다. 65세에 자영업을 정리하고 은퇴한 뒤 박 씨는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낼 거라고 기대하셨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몸이 아프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가려 해도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걸을 수가 없었고 등산 같은 취미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 일상이 답답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지만 정작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병원 대기실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박 씨보다 5살이나 더 많으셨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했고 걸음걸이도 경쾌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박 씨가 말을 걸자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돈도 별로 없고 자식들한테 도움도 못 주지만 매일 아침 산책하고 운동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그 순간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돈을 벌고 명예를 쌓는데 집중하는 동안 정작 가장 중요한 건강은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들이 잘 되어도 내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서 나온다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건강하기만 하면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는 않으셨나요? 쇼펜하우어는 돈과 명예를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기분도 명랑해지고 웬만한 어려움도 견딜 힘이 생깁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바깥의 성공보다
내 몸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명랑한 마음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이명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평생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큰 집안의 며느리로서 명절이면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들 뒷바라지에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혼자 남은 집은 너무 넓고 쓸쓸했습니다. 이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TV만 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귀찮다는 핑계로 거절했고 웃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2년쯤 지났을 때 이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고 살아가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한 할머니가 이 씨를 웃음치료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민망했지만 억지로라도 크게 웃다 보니 조금씩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모임의 리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표정을 밝게 하고 웃으려고 노력하면 우리 뇌는 그것을 진짜 행복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주 한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웃음 모임에 나가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함께 가벼운 운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이 씨는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보다 더 좋은 치료는 웃음이었군요. 이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웃음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자식들도 어머니가 밝아진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며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많이 우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명랑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더 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상한 성격, 뛰어난 두뇌, 낙천적인 기질, 명랑한 마음이 모두 행복의 자산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명랑함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명랑한 마음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명랑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결국 건강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운동이다. 심장, 혈액, 근육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앉아 있으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기분과 감정까지 불안정해집니다. 하루 2시간 정도는 야외 활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습관이 전반적인 컨디션과 기분을 끌어올린다고 쇼펜하우어는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의식적으로 웃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쇼펜하우어가 건강과 명랑함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긴 행복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을 그리스 신화 속 익시온의 불타는 수레바퀴에 비유했습니다. 익시온은 신에게 죄를 지어서
영원히 타오르는 수레바퀴에 묶인 채 끊임없이 돌아가는 벌을 받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익시온의 수레바퀴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욕망과 집착에 휘둘릴수록 마음은 끊임없이 불안하게 돌고 진짜 행복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자식들의 성공,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으면 행복해질까요? 잠깐 기쁠 뿐, 곧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익시온의 수레바퀴처럼 끊임없이 돌아가는 욕망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대 그리스 스토아 학파의 아파테이아라는 개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파테이아는 정념에서 벗어난 평정, 즉 마음의 동요를 줄이고 고요함을 얻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기보다 고통이 없는 상태,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목표로 삼는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이 가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편안하게 사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많이 가진 것보다 편안한 마음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 만날 때마다 마음을 다치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만나는 사람의 범위를 줄이고 생활 방식을 단순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넓어지고 그만큼 불행의 기회도 커진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0세 최영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평생 사교적인 성격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친목회, 동창회, 교회 모임 등 여러 모임에 열심히 참석했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관계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자랑 대회가 벌어졌고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손주들이 어디 대학에 갔는지 비교하는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최 씨는 그런 자리에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부러움과 질투가 생기고 집에 돌아오면 우울해졌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용기를 내어 결정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편한 사람들하고만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모임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응원하는 친구 서너 명하고만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처음엔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외로울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에너지를 주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관계 속에서 최 씨는 진정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관계를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질투를 경계하고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행복을 보며 괴로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질투는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과 비교합니다. 옆집 사람이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기분이 안 좋고 친구의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자식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만 보지 말고 더 힘든 상황의 사람을 떠올리며 지금의 삶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을 잃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마음의 평정이 찾아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면 바닥이 없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너무 큰 희망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슬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우리 삶은 우주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실패해도 괜찮고 내가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 세상에 머물다 가는 존재이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실패와 좌절조차도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고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66세 김태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평생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훌륭한 며느리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릴 때부터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며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아들은 대학 입시에서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고 취직도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중소기업에 취직했지만 김 씨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말들이 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아버지와 거리를 두었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김 씨는 더욱 속상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자식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멀어져만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한 강연에서 쇼펜하우어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큰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 소박한 만족과 현재에 대한 감사가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길이다. 이 말이 김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아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더 높은 것만 바랐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구나. 내가 건강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다. 그 전화 통화 후 아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더 자주 연락했고 가끔 집에 들러 저녁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큰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세상의 겉모습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화려한 거칠에 번지르르한 조직과 명성, 외형적인 행복한 이미지는 진짜 행복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이 무엇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보다 무엇에서 고통을 느끼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진짜 내면과 행복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4세 정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평생 남들 눈에 좋게 보이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집은 항상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했고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했고 자식들도 모범적으로 키워야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정 씨는 완벽한 어머니, 완벽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내면은 늘 불안했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혹시
뒤에서 흉을 보지 않을지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스트레스로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완벽한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 시댁 식구들의 평가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70대에 접어들면서 정신은 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반항을 시작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배달 음식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집을 매일 완벽하게 정돈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겉모습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 씨는 이제 마음 편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들 눈을 의식하는 대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초를 키우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작은 베란다를 정원처럼 꾸몄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배우고 싶었다는 것을 깨닫고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겉모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정 씨는 비로소 편안해졌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세상의 화려한 겉모습은 진짜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편안한가, 내가 지금 무엇에서 고통받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온한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단순한 삶과 사랑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교, 시기심, 질투, 과도한 기대를 줄이고 생활을 단순하고 단조롭게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지적인 내공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단순한 삶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삶을 말합니다.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실질적인 행복론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안준호 씨는 퇴직 후 인생 2막을 매우 단순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오전에는 좋아하는 책을 읽고 점심 후에는 잠깐 낮잠을 잡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글을 쓰거나 친한 친구 한두 명과 차를 마십니다. 안 씨의 일상을 들으면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매우 만족스러워합니다.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없으니 마음이 참 편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평화롭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마음의 평정입니다. 거창한 것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고 매일 작은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단순함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남녀 간의 사랑 뒤에는 종족 보존이라는 자연의 전략, 즉 영원히 살아남고자 하는 삶의 의지가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낳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만이 아니라 생명이 계속 이어지려는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유한한 삶을 넘어서 후손이라는 형태로 영원히 계속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랑은 단순한 감정 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깊은 본능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하고 가족을 아끼는 것은 모두 이 생명의 의지가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런 사랑론을 이해하면 우리는 인생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삶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사람들, 내가 돌본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지만 내 손주들을 보면 내가 다시 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아이들 속에 나의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삶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사랑을 통해 영원과 연결됩니다. 내가 베푼 사랑, 내가 쌓은 관계, 내가 나눈 지혜는 내가 떠난 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숙하고 깊어지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을 통해 나이 들수록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바깥의 성공이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건강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몸이 아프면 누릴 수 없습니다. 둘째, 명랑한 마음과 웃는 표정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집니다. 의식적으로라도 표정을 밝게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욕망과 비교를 줄인 마음의 평정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넷째, 관계를 단순하게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만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불필요한 만남은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째, 사랑과 인생을 보다 성숙하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로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때 삶은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나이 들수록 바깥을 향하지 말고 안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을 제대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내 마음의 평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늙어가면서도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더 성숙하고 지혜로워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혹은 여러분만의 행복 비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